드라큘라 2회 조노선 하커의 일기 계속 5월 5일 나는 아마도 깜빡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다. 만약 완전히 깨어 있었다면 이토록 기이한 장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아차렸을 테니까 말이다. 어둠 속에서 바라본 성의 안뜰은 상당히 넓어 보였고 크고 둥근 아치 아래로 여러 갈래의 검은 통로가 뻗어나가 있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아직 이곳을 대낮에 본 적이 없다. 마차가 멈추자 마부는 훌쩍 먼저 내리려는 나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엄청난 소나귀의 힘을 느꼈다. 그의 손은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내 손을 으스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내 짐을 꺼내어 크고 낡은 문 옆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문은 거대한 돌로 된 돌출된 문틀 안에 박혀 있었고 큼지막한 쇠못들이 박혀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도 나는 그 돌이 거대하게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오랜 세월과 풍화로 그 무늬는 많이 닳아 있었다. 내가 그대로 서 있는 동안 마부는 다시 자리에 올라 고삐를 흔들었다. 말들이 앞으로 달려나갔고 마차와 함께 그는 어둠 속 통로 하나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도 문고리도 보이지 않았다. 이 위압적인 벽과 검은 창문 틈 사이로는 내 목소리가 안쪽까지 닿을 것 같지 않았다. 내가 기다린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나는 대체 어떤 곳에 와 있는 걸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 들어온 걸까? 이건 대체 어떤 음산한 모험의 시작일까? 외국인에게 런던의 부동산 매입을 설명하러 온 한 사무 변호사 서기가 겪는 일이 원래 이런 것일까? 사무 변호사 서기. 미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런던을 떠나기 직전 나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나는 정식 변호사다. 나는 내가 깨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눈을 비비고 스스로를 꼬집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나 집에서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비쳐 들어오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과로한 다음날 아침에 종종 느끼던 바로 그 순간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 살은 꼬집힘에 반응했고 내 눈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깨어 있었고 카르파티아 산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커다란 문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틈 사이로 다가오는 빛이 번쩍였다.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 굵은 빗장이 끌려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듯 열쇠가 돌아가며 귀에 거슬리는 긁히는 소리를 냈고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는 키가 크고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길고 하얀 콧수염만 남기고 얼굴은 깨끗이 면도되어 있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점의 색도 없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은재 램프가 들려 있었는데 유리나 갓도 없이 불꽃이 그대로 타올라 열린 문틈의 바람에 흔들리며 길고 떨리는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로 초대하는 듯한 우아한 동작을 하며 완벽한 영어로 그러나 기묘한 억양으로 말했다.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하네. 자유로운 의지로 들어오게. 그는 한 발짝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마치 그 환영의 몸짓이 그를 돌처럼 굳혀버린 것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내가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움켜잡았다. 그 악수는 나를 움찔하게 만들 정도로 강했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시체의 손 같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하네. 자유롭게 오게. 안전하게 떠나게. 그리고 그대가 가져온 행복의 일부를 남기고 가게. 그 악수의 힘은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마부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나는 잠시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래서 확인하듯 물었다. 드라큘라 백작이십니까?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네. 내가 드라큘라일세. 하컷이 내 집에 온 것을 환영하네. 들어오게. 밤 공기가 차갑고 자네는 식사와 휴식이 필요할 걸세. 그는 말을 하며 램프를 벽에 받침대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 내 짐을 들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짐을 안으로 옮겼다. 아닙니다, 제가. 내가 항의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자네는 내 손님일세. 시간이 늦었고 내 사람들은 쓸 수가 없네. 내가 직접 자네를 돌보겠네. 그는 짐을 들고 길고 굽이진 계단을 올라 또 하나의 긴 복도를 지나갔다. 돌바닥 위에서 우리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끝에 다다르자 그는 묵직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방이 있었고 저녁 식사가 차려진 탁자와 막 장작을 더 넣은 커다란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백작은 내 짐을 내려놓고 문을 닫은 뒤 방을 가로질러 또 다른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에는 창문 하나 없는 램프 하나만 켜진 작은 팔각형 방이 있었다. 그 방을 지나 다시 문을 열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곳은 넓은 침실이었다. 또 하나의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막 더한 듯 위쪽 장작이 아직 신선해 보였다. 굴뚝에서는 깊은 울림이 올라왔다. 백작은 짐을 방 안에 두고 나가며 말했다. 여행을 했으니 몸을 정돈하는 것이 좋겠네. 필요한 것은 다 있을 걸세. 준비가 되면 옆방으로 오게. 저녁이 준비되어 있네. 불빛과 따뜻함 그리고 백작의 정중한 환대는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잠시 흩어놓았다. 배가 몹시 고프다는 걸 그제야 깨닫고 급히 몸을 정돈한 뒤 옆방으로 갔다. 식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백작은 벽난로 옆 돌기둥에 기대어 서 있다가 우아하게 손짓하며 말했다. 앉아서 편히 드시게. 나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게. 나는 이미 식사를 했네. 나는 저녁을 먹지 않네. 나는 호킨스 씨가 맡긴 봉인된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진지하게 읽고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시 건네주었다. 그 안의 한 구절은 나를 기쁘게 했다. 통풍 발작으로 인해 당분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는 젊고 에너지와 재능이 있으며 매우 성실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신중하고 과묵하며 제 곁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체류하는 동안 귀하를 보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일에서 귀하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백작은 접시 덮개를 열었고 나는 훌륭하게 구운 닭고기에 바로 손을 댔다. 치즈와 샐러드 그리고 오래된 토카이 와인 한 병이 함께 나왔다. 나는 2잔을 마셨다. 식사하는 동안 그는 내 여행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나는 겪은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벽난로 옆으로 의자를 끌어오게 했고 내가 피우도록 시가를 건넸다. 그는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강렬했다. 매우 강렬한 매부리 코, 높게 솟은 콧대, 특이하게 아치형으로 벌어진 콧구멍. 이마는 둥글게 솟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관자 주변에는 듬성했지만 다른 곳에는 무성했다. 눈썹은 두껍고 거의 맞닿을 듯 했으며 거칠게 곱슬거렸다. 콧수염 아래 보이는 입은 굳게 담은 듯 했고 잔혹해 보였다. 날카롭고 하얀 이빨이 입술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입술의 붉은 빛은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놀라운 생기를 보여주었다. 귀는 창백했고 윗부분이 유난히 뾰족했다. 턱은 넓고 강했으며 뺨은 단단하지만 여위어 있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극도의 창백함이었다. 그의 손등은 불빛 속에서 희고 고운 듯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거칠고 넓으며 손가락은 짧고 굵었다. 이상하게도 손바닥 한가운데에는 털이 나 있었다. 손톱은 길고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가 몸을 기울이며 내게 손이 닿자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의 숨이 역해서였는지 갑작스러운 구역감이 몰려왔다.
백작은 그것을 알아차린 듯 물러나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벽난로 반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 쪽을 바라보니 새벽의 희미한 빛이 보였다. 계곡 아래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백작의 눈이 번쩍였다. 들리는가? 밤의 아이들. 참으로 멋진 음악이 아닌가. 내 얼굴 표정을 보고 그는 덧붙였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냥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 그는 일어나며 말했다. 피곤할 테지. 방은 준비되어 있네. 내일은 원하는 만큼 늦잠을 자게. 나는 오후까지 자리를 비울 걸세. 잘 자고 좋은 꿈을 꾸게.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팔각형 방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경이로움 속에 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에게조차 고백하기 두려운 생각들이 든다. 신이시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소서. 7월 7일, 다시 이른 아침이다. 나는 지난 24시간을 잘 쉬며 보냈다. 늦게까지 잠들었고 스스로 깨어났다. 옷을 입고 식사하던 방으로 가보니 차가운 아침 식사와 난로불 위에 올려둔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나를 기다리지 마시오. D. 나는 든든하게 식사를 했다. 끝낸 뒤 하인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이 집에는 부유함의 흔적이 넘치는데 이상한 결핍이 많다. 식기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장식은 대단한 가치가 있어 보였다. 의자와 소파의 천, 침대의 커튼과 장식은 모두 값비싸고 아름다운 직물이었다. 수백 년은 되었을 것 같지만 놀라울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에는 거울이 하나도 없다. 내 탁자 위에도 면도용 거울이 없어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야 했다. 하인도 보이지 않고 성 안에서는 늑대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성을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해 읽을 것을 찾았다. 옆방 문을 열자 도서관이 나왔다. 다른 문은 잠겨 있었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영어 책들이 있었다. 역사, 지리, 정치, 법률, 식물학, 지질학 모두 영국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심지어 법률 명부까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괜히 마음이 놓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백작이 들어왔다. 여기 계셨군요. 흥미로운 것이 많을 겁니다. 이 책들은 내가 런던에 가기로 마음먹은 이후로 오랜 친구가 되어 주었지요. 그는 영국을 알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책으로만 배운 영어를 나를 통해 직접 말로 배우고 싶다고 했다. 자네는 나를 고쳐주게. 아주 작은 실수라도 말해주게. 그는 내가 성 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했지만 잠긴 문만은 제외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전날 밤에 푸른 불꽃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것이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리는 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땅은 수세기 동안 전쟁으로 피에 젖어왔고 사람들은 그 밤에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화는 다시 런던의 집 이야기로 옮겨갔다. 그는 내가 준비한 서류를 유심히 살폈고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지도에서는 런던 근처 엑서터 그리고 휘트비의 표시가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다시 나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은 흘렀고 새벽녘의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또 아침이군요. 내가 자네를 너무 붙잡아 두었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5월 8일. 이 책에 글을 적으면서 내가 너무 장황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세세하게 기록해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곳과 이곳에 있는 모든 것에는 너무도 기묘한 점이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안해진다. 차라리 이곳을 무사히 벗어나 있기를 아니면 애초에 여기 오지 않았기를 바란다. 어쩌면 이런 기이한 밤의 생활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백작뿐이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은 나 혼자뿐인 것만 같다. 사실만큼은 가능한 한 담담하게 적어두자. 그래야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이 나를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있는 그대로 말해두자. 아니, 그렇게 보이는 그대로라도.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더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일어났다. 나는 면도 거울을 창가에 걸어두고 막 면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어깨에 손이 얹히는 느낌이 들었고 백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아침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뒤쪽이 방 전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라며 몸을 움찔하는 바람에 나는 면도날에 살짝 베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백작의 인사에 답한 뒤 내가 어떻게 착각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착각일 리가 없었다. 그는 바로 내 뒤에 바짝 서 있었고 나는 내 어깨 너머로 분명히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그의 모습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내 뒤에 있는 방 전체는 그대로 비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 말고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없었다. 이 일은 나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했고 이미 겪어온 수많은 기이한 일들 위에 더해져 백작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느끼던 그 막연한 불안감을 더욱 키워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낸 상처에서 피가 조금 흘러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면도날을 내려놓으며 반쯤 몸을 돌려 반창고를 찾으려 했다. 그때 백작이 내 얼굴을 보더니 그의 눈이 악마 같은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갑자기 내 목을 움켜잡으려 덤벼들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뒤로 뺐고 그의 손이 내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묵주에 닿았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방금 전의 분노는 너무도 빠르게 사라져 그것이 정말 존재했었는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조심하게. 그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처를 내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하네. 그러고는 면도 거울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다. 이 비참한 물건이 이런 난리를 일으킨 것이군. 이것은 인간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더러운 장신구일 뿐이야. 치워버려. 그는 무시무시한 손으로 무거운 창문을 한 번에 열어젖히더니 거울을 밖으로 내던졌다. 거울은 아랫뜰의 돌바닥 위에서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났다. 정말 성가신 일이다. 이제 시계 케이스나 다행히도 금속으로 된 면도 그릇의 바닥에 비친 모습으로 면도를 해야 할 판이니 말이다. 식당으로 내려가 보니 아침 식사는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백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혼자 아침을 먹었다.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나는 백작이 먹거나 마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매우 기이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아침을 먹은 뒤 나는 성안을 조금 더 탐험했다. 계단으로 나가 남쪽을 바라보는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성은 무시무시한 절벽의 바로 끝자락에 서 있다. 창문에서 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아무 곳에도 닿지 않은 채 1000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눈이 닿는 곳까지 끝없는 초록의 나무 꼭대기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이따금 깊이 갈라진 협곡이 보였다. 여기저기 숲속 깊은 골짜기를 따라 은빛 실처럼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간다. 하지만 나는 이 아름다움을 묘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풍경을 본 뒤 나는 다시 성 안을 돌아다녔다. 문 어디에나 문이 있었고 그 모든 문은 잠겨있고 빗장까지 걸려 있었다. 성벽의 창문을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성은 진정한 감옥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갇힌 죄수다. 제3장 조너선 하커의 일지 계속. 내가 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일종의 광적인 감정이 나를 휩쓸었다. 나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모든 문을 열어보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무력함에 대한 확신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몇 시간 후 되돌아보니 나는 그 순간 미쳐 있었던 게 분명하다. 덫에 걸린 쥐처럼 행동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무력하다는 확신이 들자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생각 중이고 아직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내 생각을 백작에게 알리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 그는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직접 그렇게 만들었고 분명 그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 내가 사실을 완전히 털어놓으면 그는 나를 속일 것이다. 내가 보기엔 유일한 계획은 내 지식과 두려움을 혼자 간직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아기처럼 내 자신의 두려움에 속고 있거나 아니면 절박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만약 후자라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내 모든 두뇌를 필요로 할 것이고 또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거의 도달했을 때 아래층의 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백작이 돌아왔음을 알았다. 그는 곧바로 서재로 오지 않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가서 그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상했지만 내가 줄곧 생각해왔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집에 하인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문의 경첩 틈으로 그가 식당에서 식탁을 차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확신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비천한 일을 직접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증거다. 이것은 나를 겁먹게 했다. 성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를 여기로 데려온 마차의 마부가 백작 자신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끔찍한 생각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손을 들어 침묵 속에서만으로 늑대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스트리치의 모든 사람들과 마차에 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어떤 끔찍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어째서인가? 십자가, 마늘, 들장미, 마가목을 준 것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내 목에 십자가를 걸어준 그 착하고 착한 여인에게 축복을. 그것은 내가 만질 때마다 위안과 힘이 되어준다. 불신의 대상이자 우상 숭배로 여기도록 배운 것이 외로움과 고난의 시기에 도움이 된다니 이상한 일이다. 그것이 사물 자체의 본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동정과 위안의 기억을 전달하는 매개체, 가시적인 도움인가? 언젠가 가능하다면 나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나는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내가 대화를 그쪽으로 돌린다면. 하지만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자정, 백작과 긴 대화를 나눴다. 트란실바니아 역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는 그 주제에 놀랍게도 열을 올렸다. 사물과 사람들, 특히 전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마치 그 자리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말했다. 나중에 그는 귀족에게 있어 가문과 이름의 자긍심은 자신의 자긍심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의 영광이며 그들의 운명은 그의 운명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설명했다. 그가 자기 가문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항상 우리라고 했고 왕이 말하듯 거의 복수로 말했다. 그가 한 말을 정확히 그대로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그 안에 한 나라의 전체 역사가 담긴 것 같았다. 그는 말하면서 흥분해서 방을 돌아다니며 큰 흰 콧수염을 잡아당기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마치 완력으로 으스러뜨릴 것처럼 움켜쥐었다. 그가 한 말 중 하나는 거의 그대로 적어두겠다. 그것이 나름의 방식으로 그의 종족의 이야기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세케이족은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다. 우리 혈관에는 지배권을 위해 사자처럼 싸운 많은 용감한 종족의 피가 흐르니까. 여기 유럽 종족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그릭 부족은 아이슬란드에서
토르와 오딘이 준 전투 정신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들의 광전사들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에서도 그토록 잔인한 의도로 그것을 보여주어 사람들은 늑대 인간들이 왔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들이 왔을 때 훈족을 발견했다. 훈족의 전쟁적 분노는 살아있는 불꽃처럼 지구를 휩쓸었고 죽어가는 민족들은 그들의 혈관에 스키타이에서 추방되어 사막에서 악마와 짝짓기한 저 늙은 마녀들의 피가 흐른다고 믿었다. 바보들, 바보들. 어떤 악마나 마녀가 아틸라만큼 위대했던가. 그의 피가 이 혈관에 흐르고 있는데 그는 팔을 치켜들었다. 우리가 정복 종족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웠다는 것이 마자르인, 롬바르드인, 아바르인, 불가리아인, 터키인이 수천 명을 우리 변경에 쏟아부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이 놀라운가? 아르파드와 그의 군단이 헝가리 조국을 휩쓸었을 때, 변경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여기서 발견했다는 것이, 홈포글랄라스가 거기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상한가? 헝가리 홍수가 동쪽으로 휩쓸었을 때 세케인들은 승리한 마자르인들에 의해 동족으로 인정받았고 우리에게는 수세기 동안 터키 땅의 변경을 지키는 임무가 맡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터키인들이 말하듯 물은 자고 있지만 적은 깨어있다는 끝없는 변경 경비의 의무가, 사국 전체에서 누가 우리보다 더 기꺼이 피 묻은 칼을 받았는가, 또는 그 전쟁의 부름에 왕의 깃발로 더 빨리 모여들었는가. 우리 민족의 큰 수치, 카소바의 수치가 언제 회복되었는가. 왈라키아와 마자르의 깃발이 초승달 아래 무너졌을 때 보이보드로서 다뉴브를 건너 터키인을 그 자신의 땅에서 물리치니가 내 종족 중 한 명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이 바로 드라큘라였다. 그가 쓰러졌을 때 그의 무가치한 형제가 그의 민족을 터키인에게 팔고 그들에게 노예제의 수치를 가져다 준 것은 비극이었다. 후대에 그의 종족 중 다른 한 명이 몇 번이고 그의 군대를 대하를 넘어 터키 땅으로 이끌고 간 것도 바로 이 드라큘라가 아니었던가. 그는 물러났을 때 다시 왔고 또다시 그의 군대가 학살당하는 피로 얼룩진 전장에서 홀로 와야 했을 때도 자신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도자 없는 농민들이 무슨 소용인가? 전쟁을 지휘할 두뇌와 심장이 없다면 전쟁은 어디서 끝나는가? 다시 모아치 전투 후 우리가 헝가리의 멍에를 벗어던졌을 때 우리 드라큘라 혈통이 그들의 지도자들 중에 있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여, 세케인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의 피, 두뇌, 카린 드라큘라는 합스부르크나 로마노프 같은 무리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록을 자랑할 수 있다. 전쟁의 날들은 끝났다. 불명예스러운 평화의 이 시대의 피는 너무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종족들의 영광은 전해지는 이야기와 같다. 이때쯤 아침이 가까워져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메모, 이 일기는 끔찍하게도 아라비안 나이트의 시작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닭 울음소리에 끊어져야 하니까, 혹은 햄릿 아버지의 유령처럼 5월 12일 사실로 시작하자. 적나라하고 빈약한 사실들, 책과 수치로 검증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 나는 그것들을 내 자신의 관찰이나 그것들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야 할 경험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젯밤 백작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는 법률 문제와 특정 종류의 사업 수행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를 지루하게 책들을 보며 보냈고 단순히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 링컨스인에서 조사하고 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 검토했다. 백작의 질문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으므로 나는 순서대로 그것들을 적어보려 한다. 그 지식이 언젠가 어떻게든 내게 유용할지도 모른다. 먼저 그는 영국에서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변호사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원한다면 12명도 가질 수 있지만 한 거래에 2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에 한 명만 행동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것은
확실히 그의 이익에 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은행 업무를 담당할 한 사람과 선적을 담당할 다른 사람을 두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물었다. 만약 은행 변호사의 본거지에서 먼 곳에서 현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나는 그에게 더 완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우연이라도 그를 오도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말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친구인 피터 호킨스 씨는 런던에서 먼 엑서터의 아름다운 대성당 그늘 아래에서 당신을 통해 나를 위해 런던에 있는 내 거처를 구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내가 런던 거주자 대신 그렇게 먼 곳에 서비스를 구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내 동기는 내 소망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 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런던 거주자는 아마도 자신이나 친구를 위해 봉사할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나는 오직 내 이익만을 위해 일할 대리인을 찾기 위해 멀리까지 갔습니다. 이제 많은 업무를 가진 나 같은 사람이 뉴캐슬이나 더럼, 하위치, 도버로 상품을 선적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항구들 중 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나는 확실히 그것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우리 변호사들은 서로를 위한 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현지 일을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 추가 번거로움 없이 그를 통해 자신의 소망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직접 지시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자신의 모든 일이 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업가들이 자주 합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런 다음 위탁수단과 거쳐야 할 절차들 그리고 발생할 수 있지만 예견으로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했고 맘만 먹었다면 그는 확실히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내게 남겼다. 그가 생각하지 않거나 예견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이 나라에 온 적이 없고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람치고 그의 지식과 통찰력은 놀라웠다. 그가 말한 이런 점들에 대해 만족하고 내가 이용 가능한 책들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 친구 피터 호킨스 씨나 다른 누구에게 첫 편지 이후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에 약간의 쓰라림을 느끼며 쓰지 않았다고, 아직 누구에게든 편지를 보낼 기회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금 쓰세요. 젊은 친구여. 그가 내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 친구와 다른 누구에게든 쓰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와 함께 머물 것이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오래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물었다. 그 생각에 내 심장이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매우 원합니다. 아니,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인, 고용주, 뭐라고 부르든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오기로 했을 때 내 필요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나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술하게 절을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호킨스 씨의 이익이지 내 이익이 아니었고 나는 그를 생각해야 했지 나 자신이 아니었다. 게다가 드라큘라 백작이 말하는 동안 그의 눈과 태도에는 내가 죄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한다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백작은 내 절에서 그의 승리를, 내 얼굴에 고민해서 그의 지배를 보았다. 그는 즉시 그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자신의 부드럽고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착한 젊은 친구여. 편지에 사업 외 일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그들에게 집에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 친구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말하면서 3장의 편지지와 3개의 봉투를 내게 건넸다.
그것들은 모두 가장 얇은 외국 우편물이었고 그것들을 보고 그런 다음 그를 보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붉은 아래 입술 위에 놓인 그의 조용한 미소를 알아챘을 때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가 그것을 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형식적인 메모만 쓰기로 결심했지만 호킨스 씨에게는 비밀리에 완전히 쓰기로 그리고 미나에게도 쓰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속기로 쓸 수 있었고 백작이 보더라도 그것은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2통의 편지를 쓰고 나서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백작은 몇 통의 메모를 썼고 쓰면서 탁자 위에 몇몇 책들을 참조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내 편지 2통을 가져다가 자신의 것과 함께 놓고 그의 필기 도구를 치웠다. 그 후 문이 그의 뒤로 닫히는 순간 나는 몸을 숙여 탁자 위에 엎어진 편지들을 보았다. 그렇게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편지 중 하나는 휘트비의 크레센트 7번지 세뮤얼 F. 빌링턴에게, 다른 하나는 바르나의 로이트너에게, 세 번째는 런던의 쿠츠 앤 컴퍼니에게, 네 번째는 부다페스트의 은행가 클롭스톡 앤 빌로이트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봉인되지 않았다. 막 그것들을 보려고 할 때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편지들을 원래 있던 대로 되돌려 놓고 책을 다시 읽는 척할 시간만 겨우 있었다. 백작이 손에 또 다른 편지를 들고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는 탁자 위에 편지들을 집어 조심스럽게 우표를 붙였고 그런 다음 나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오늘 저녁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원하시는 대로이기를 바랍니다. 문에서 그는 돌아섰고 잠시 멈춘 후 말했다. 나의 친애하는 젊은 친구여, 내가 몇 가지 조언하겠네. 아니, 온 정성을 다해 경고하겠습니다. 이 방들을 떠나게 되면 절대로 우연이라도 성의 다른 부분에서 잠들지 마세요. 성은 오래되었고 많은 기억이 있으며 현명하지 못하게 잠드는 자들에게는 악몽이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지금이든 언제든 잠이 당신을 압도하거나 그럴 것 같다면 서둘러 당신의 방이나 이 방들로 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휴식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치 손을 씻는 것처럼 손으로 몸짓을 하며 으스스한 방식으로 말을 끝냈다.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내 유일한 의무는 어떤 꿈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연스럽고 끔찍한 우울과 신비의 그물보다 더 끔찍할 수 있을지였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쓴 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가 없는 어떤 곳에서도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침대 머리 위에 십자가를 놓았다. 내 휴식이 그것으로 꿈에서 더 자유롭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내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나왔고 돌계단을 올라가 남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비록 내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안뜰의 좁은 어둠과 비교하면 광활한 공간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로 감옥에 있다고 느꼈고 밤의 공기라 해도 신선한 공기 한 모금을 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야행성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신경을 파괴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에 깜짝 놀라고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저주받은 곳에서 내 끔찍한 두려움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신은한다. 나는 부드러운 노란 달빛에 목욕한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거의 대낮처럼 밝았다. 부드러운 빛에서 먼 언덕들은 녹아내렸고 계곡과 협곡의 그림자는 벨벳 같은 검은색이었다. 단순한 아름다움이 나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내가 들이마신 모든 숨결에 평화와 위안이 있었다. 창문에서 몸을 기댈 때 내 눈은 한층 아래 내 왼쪽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에 끌렸다.
방의 순서로 보아 백작 자신의 방 창문이 바라보는 곳이라고 상상했다. 내가 서 있던 창문은 높고 깊었으며 석재 멀리언으로 되어 있었고 풍화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했다. 하지만 틀이 거기 있은 지 분명 오래되었다. 나는 석조물 뒤로 물러나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내가 본 것은 창문에서 나오는 백작의 머리였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목과 등과 팔의 움직임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경우든 나는 연구할 기회가 많았던 그 손을 착각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흥미롭고 어느 정도 재미있었다. 사람이 죄수의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소한 일이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놀랍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감정은 혐오와 공포로 바뀌었다. 검은 남자가 창문에서 천천히 나와 그 무서운 심연 위로 성벽을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얼굴은 아래로 하고 망토를 큰 날개처럼 그 주위로 펼치고 처음에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달빛의 어떤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그림자의 어떤 기묘한 효과라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았고 착각일 수 없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세월의 압력으로 모르타르가 깨끗이 닳아버린 돌의 모서리를 움켜쥐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모든 돌출부와 불규칙성을 이용해 상당한 속도로 아래로 이동했다. 마치 도마뱀이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종류의 피조물인가? 나는 이 끔찍한 곳의 공포가 나를 압도한다고 느낀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끔찍한 두려움에. 그리고 내게 탈출구가 없다. 나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공포들에 둘러싸여 있다. 5월 15일 다시 한번 백작이 도마뱀처럼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옆으로 약 100피트 아래로 그리고 왼쪽으로 상당히 이동했다. 그는 어떤 구멍이나 창문으로 사라졌다. 그의 머리가 사라졌을 때 나는 더 보려고 몸을 내밀었지만 소용없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적절한 시야각을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제 성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고 아직 감히 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탐험할 기회를 이용하려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가서 램프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어보리라 시도했다. 내가 예상했듯이 모두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비교적 새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계단을 내려가 처음 들어왔던 홀로 갔다. 빗장을 쉽게 뒤로 당기고 큰 사슬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가 없었다. 그 열쇠는 백작의 방에 있어야 한다. 나는 그의 문이 잠기지 않았을 때를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열쇠를 얻어 탈출할 수 있다. 나는 계속해서 여러 계단과 통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곳에서 열리는 문들을 시도했다. 홀 근처에 한두 개의 작은 방은 열려 있었지만 오래되고 먼지 쌓이고 좀 먹은 가구 외에는 볼 것이 없었다. 마침내 그러나 나는 계단 꼭대기에서 한 문을 발견했다. 잠긴 것처럼 보였지만 압력을 가하자 조금 열렸다. 더 세게 시도해보니 실제로 잠긴 것이 아니라 경첩이 약간 내려앉아 무거운 문이 바닥에 걸쳐 있어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였으므로 나는 힘을 다해 많은 노력으로 그것을 밀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나는 이제 내가 알던 방들보다 더 오른쪽으로 한층 아래에 있는 성의 한 날개에 있었다. 창문에서 방들의 연속이 성의 남쪽을 따라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끝방의 창문은 서쪽과 남쪽을 모두 내다보고 있었다. 후자 쪽에도 전자 쪽에도 큰 절벽이 있었다. 성은 큰 바위의 모퉁이에 지어져 있어서 세면이 완전히 난공불락이었고 투석기, 활 또는 대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큰 창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비해야 할 위치에서는 불가능한 빛과 편안함이 확보되었다. 서쪽으로는 큰 계곡이 있었고 그런 다음 멀리 솟아있는 거대하고 들쑥날쑥한 산의 요새들이 있었다. 봉우리 위에 봉우리가 솟아있고 가파른 바위에는 돌의 균열과 틈새와 갈라진 곳에 뿌리를 붙잡은 마가목과 가시나무가 박혀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날 여성들이 차지했던 성의 부분이었다. 가구가 내가 본 어떤 것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에는 커튼이 없었고
다이아몬드 창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노란 달빛이 색깔까지도 볼 수 있게 했고,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먼지의 풍부함을 부드럽게 하고 시간과 좀의 파괴를 어느 정도 가렸다. 찬란한 달빛에 내 램프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함께 가지고 있어서 기뻤다. 이곳에는 내 심장을 차갑게 하고 신경을 떨게 만드는 무서운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백작의 존재로 미워하게 된 방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신경을 다스리려고 조금 노력한 후 부드러운 평온함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여기 나는 있다. 아마도 옛날에 어떤 아름다운 부인이 많은 생각과 많은 홍조와 함께 맞춤법이 틀린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해 앉았을 작은 참나무 탁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닫은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을 속기로 일기에 쓰고 있다. 이것은 복수심에 가득 찬 19세기 최신식이다. 그러나 내 감각이 나를 속이지 않는 한 옛 세기들은 단순한 근대성이 죽일 수 없는 그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다. 나중에 5월 16일 아침 신이 내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이것이 내가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전과 안전의 확신은 과거의 것이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바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미치지 않기를. 만약 내가 이미 미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제정신이라면 이 가증스러운 곳에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중에서 백작이 내게 가장 덜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미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그의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에게만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위대하신 신이여, 자비로우신 신이시여, 내가 침착하게 하소서. 그 길 밖으로 나가면 정말로 광기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특정한 것들에 대해 새로운 빛을 얻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나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게 말하게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내 수첩을, 빨리 내 수첩을, 그것을 적어두는 것이 마땅하다, 등등. 이제 내 자신의 뇌가 흔들리거나 그것의 파멸로 끝날 충격이 온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는 안식을 위해 내 일기로 돌아선다. 정확하게 기입하는 습관이 나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작의 신비로운 경고는 당시의 나를 겁먹게 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하니 더 겁이 난다. 미래의 그가 나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일기에 쓰고 다행히도 책과 펜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을 때 졸음이 왔다. 백작의 경고가 내 마음에 떠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거역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다. 잠의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것과 함께 잠이 전령으로 가져오는 고집이 있었다. 부드러운 달빛이 진정시켰고 밖의 넓은 광경이 나를 상쾌하게 하는 자유의 감각을 주었다. 나는 오늘 밤 우울에 시달리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옛날에 여인들이 앉아 노래하고 달콤한 삶을 살았던 이곳에서 자기로 했다. 그들의 온화한 가슴이 무자비한 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들의 남자들을 위해 슬퍼했던 곳에서 나는 모퉁이 근처에서 크고 긴 의자를 끌어냈다. 누웠을 때 동쪽과 남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먼지를 생각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잠을 청했다. 나는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렇기를 바라지만 두렵다. 뒤따른 모든 것이 놀랍도록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제 아침에 넓고 완전한 햇빛 속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고는 조금도 믿을 수 없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방은 똑같았고 내가 들어온 이후로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았다. 찬란한 달빛 속에서 바닥을 따라 볼 수 있었고 내가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흔들어 놓은 곳에 내 자신의 발자국이 표시되어 있었다. 달빛 속 내 맞은편에는 3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복장과 태도로 보아 귀부인들이었다. 그들을 보았을 때 꿈을 꾸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달빛이 그들 뒤에 있었지만 그들은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한동안 나를 보고 그런 다음 함께 속삭였다. 둘은 검었고 백작처럼 높은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으며
창백한 노란 달과 대조되면 거의 붉은 것처럼 보이는 크고 검고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금발이었고 크게 물결치는 금색 머리카락과 창백한 사파이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의 얼굴을 아는 것 같았고 어떤 꿈 같은 두려움과 관련하여 아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또는 어디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셋 모두 그들의 풍만한 입술의 루비색을 배경으로 진주처럼 빛나는 찬란한 하얀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갈망과 동시에 어떤 치명적인 두려움. 나는 내 심장 속에서 그들이 그 붉은 입술로 나에게 키스하기를 바라는 사악하고 불타는 욕망을 느꼈다. 언젠가 미나의 눈에 띄어 그녀에게 고통을 줄까봐 이것을 적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함께 속삭였고 그런 다음 셋 모두 웃었다. 그렇게 은빛의 음악적인 웃음이었지만 마치 그 소리가 인간 입술의 부드러움을 통해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딱딱했다. 그것은 교활한 손으로 연주될 때 물잔에 참을 수 없고 따끔거리는 달콤함 같았다. 금발 소녀는 요염하게 머리를 흔들었고 다른 두 명은 그녀를 재촉했다. 한 명이 말했다. 가요. 당신이 먼저고 우리가 따를 거예요. 시작할 권리는 당신의 것이에요.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그는 젊고 강해요. 우리 모두를 위한 키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즐거운 기대의 고통 속에서 속눈썹 아래로 내다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금발 소녀가 앞으로 나와 내 위로 몸을 숙였고 나는 그녀의 숨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의미에서는 달콤했고 꿀처럼 달콤했으며 그녀의 목소리처럼 신경을 통해 같은 따끔거림을 보냈다. 하지만 달콤한 밑에는 쓴맛이 있었고 쓴 불쾌함이 있었다. 마치 피에서 냄새 맡는 것처럼. 나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속눈썹 아래로 내다보며 완벽하게 보았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내 위로 몸을 숙였고 단순히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짜릿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의도적인 육감이 있었고 그녀가 목을 활처럼 구부리자 실제로 동물처럼 입술을 핥았다. 달빛 속에서 주홍빛 입술과 하얀 날카로운 이빨을 핥는 붉은 혀의 축축함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입술이 내 입과 턱 아래로 내려가 내 목에 달라붙을 것 같을 때 그녀의 머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그런 다음 그녀는 멈췄고 나는 이빨과 입술을 핥는 그녀의 혀의 휘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내 목에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내 목에 피부가 간지럽히려는 손이 가까이 다가올 때 갑자기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목에 극도로 민감한 피부의 입술에 부드럽고 떨리는 접촉을 느낄 수 있었고 두 개의 날카로운 이빨의 단단한 자국이 그냥 다 거기서 멈췄다. 나는 나른한 황홀경 속에서 눈을 감고 기다렸다.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감각이 번개처럼 빠르게 나를 휩쓸었다. 나는 그 기전에 존재한 것이 그가 마치 분노의 폭풍에 휩싸인 것 같았다. 내 눈이 무의식적으로 열렸을 때 나는 그의 강한 손이 금발여인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고 거인의 힘으로 뒤로 당기는 것을 보았다. 파란 눈은 분노로 변했고 하얀 이빨은 분노로 물어뜯었으며 창백한 뺨은 열정으로 붉게 타올랐다. 하지만 백작, 나는 지옥 구덩이의 악마들에게조차도 그런 분노와 경노를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확실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안의 붉은 빛은 섬뜩했다. 마치 지옥불의 불꽃이 그 뒤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했고 그것의 선들은 당겨진 철사처럼 딱딱했다. 코 위로 만나는 두꺼운 눈썹은 이제 가열된 백열 금속 막대기처럼 보였다. 격렬한 팔의 휘둘림으로 그는 여인을 자신에게서 내던졌고 그런 다음 다른 이들에게 몸짓했다. 마치 그들을 뒤로 몰아내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늑대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은 제왕적인 몸짓이었다. 낮지만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공기를 뚫고
그런 다음 방 주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너희 중 누구도 감히 그를 만질 수 있나? 내가 금지했는데 감히 그에게 눈길을 던질 수 있나? 물러서라.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이 남자는 나의 것이다. 그를 건드리면 조심하라. 아니면 나와 상대해야 할 것이다. 금발 소녀는 음탕한 교태의 웃음과 함께 돌아서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에 다른 여인들이 합류했고 그렇게 무정하고 딱딱하고 영혼 없는 웃음이 방 안에 울려 퍼져 듣기만 해도 기절할 것 같았다. 그것은 악마들의 즐거움 같았다. 그런 다음 백작은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본 후 돌아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래,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너희 자신들이 과거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가? 좋아, 이제 약속한다. 내가 그와의 일을 끝내면 너희는 원하는 대로 그에게 키스할 수 있다. 이제 가라. 가거라. 나는 그를 깨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나요? 그들 중 한 명이 낮은 웃음과 함께 말하며 그가 바닥에 던진 가방을 가리켰다. 그 안에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대답으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뛰어나와 그것을 열었다. 내 귀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헐떡임과 낮은 울음소리가 있었다. 반쯤 질식한 아이의 것처럼. 여인들이 주위를 둘러쌌다. 나는 공포로 질겁했다.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그들은 사라졌고 그들과 함께 끔찍한 가방도 사라졌다. 그들 근처에는 문이 없었고 그들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를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달빛의 광선으로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나는 밖에서 희미하고 그림자 같은 형태들을 잠시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런 다음 공포가 나를 압도했고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